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민대감의 가문이 살고 있었답니다. 때는 엄격한 예법이 사람의 숨결 하나하나를 얽매던 조선 시절이었지요. 그곳에 민서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화는 양반가의 여식이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종들보다 못한 삶을 견디고 있었어요. 아이의 거처는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안채에서도 가장 구석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찬 기운이 감도는 부엌 바로 옆이라 맵싸한 연기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스며드는 그런 방이었지요. 겨울은 특히나 혹독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낡은 문틈 사이로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파고들 때마다 서화는 얇은 소미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방 안을 밝히는 것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일렁이는 작은 등잔불 하나뿐이었어요.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서화의 낡고 빛바랜 저고리 색깔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반면 건너편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불빛과 비단옷 스치는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지요. 서화는 그 모든 소란을 등지고 차가워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작은 수틀에 들국화 한 송이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화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검은 얼룩,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점이라 불렀지요. 그 얼룩은 아이의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용모를 중시하고 작은 흠집 하나에도 가문의 명예를 운운하던 시절, 서화의 존재는 민대감 집안의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부친인 민대감은 그저 침묵으로 딸을 외면했고 계모인 개씨, 부인의 눈에는 서화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개씨 부인이 밖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는 서화의 일상과도 같았어요. 아이는 그저 묵묵히 마당 한 구석에서 약초를 말리며 쓴 약초 내음이 자신의 처지와 닮았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용하다는 매파가 민대감댁을 방문했습니다. 개씨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온 집안을 들썩이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소생인, 곱상하지만 속은 텅 빈 둘째 딸의 혼처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지요. 개씨 부인은 가장 화려한 비단 치마를 꺼내 입고 둘째 딸의 얼굴에 정성껏 분을 발라주며 대청마루에 앉혔습니다. 매파의 입에서 좋은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웃음꽃이 피어날 때쯤 잠시 부엌에 물을 가지러 나왔던 서화가 그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개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 흉측한 것을 당장 치우지 못할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디 복 들어오는 자리에 재수없게 얼쩡거리는 개냐 내년에 그 불길한 얼굴 때문에 내 딸의 앞길까지 막힐 셈이냐 썩내 방으로 꺼지거라. 서화는 이미 익숙한 모욕에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몸을 돌려 자신의 차가운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기대어 서자 매파가 조심스레 묻는 소리와 개씨 부인이 가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변명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저것은 본처 소생이긴 하나 태어날 때부터 저리 흉하여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아버지 민대감의 목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개씨 부인의 어떤 악담보다도 서화의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바람은 귀신처럼 울부짖으며 민대감 댁의 기와를 때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개씨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비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내 옥비녀가 없어졌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샅샅이 방을 뒤졌지만 비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끼, 어린 개씨 부인의 시선이 곧장 서화가 머무는 골방을 향했습니다. 필시, 그 흉측한 년의 짓이다. 늘 우리 모녀를 시기하더니 기어이 도둑질까지 해 개씨 부인은 당장 서화를 대청마루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얇은 호롱불빛 아래 서화의 뺨에 어린 붉은 얼룩이 유난히 흉흉해 보였습니다. 내년이 훔쳤지 내 비녀 어디에 숨겼느냐. 서화는 눈볼에 젖은 강아지처럼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저는 비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씨 부인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흉악한 것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하는구나. 서방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저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제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목을 메고 죽겠습니다. 개씨 부인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민대감은 딸의 결백한 눈동자보다 아내의 악다구니와 이웃의 손가락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결국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저 부정한 것을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서화는 그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얇은 저고리 치마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화는 세상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눈물이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낄 때쯤 서화는 상의슬게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산신각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기다시피 하여 산신각 안으로 쓰러져 들어간 서화는 그곳에 자신보다 더 절박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 웬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을 잡는 덫에라도 걸렸는지 다리에서 붉은 피가 멈추지 않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이 선명했습니다. 서화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얼어붙은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낯선 사내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치유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자신의 속치마 아랫단을 찢어 사내의 다리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기어나가 눈 속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눈 속에서 말라비틀어진 뿌리 몇 개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배운 열을 내리는데 특효가 있다는 버섯을 찾아냈습니다. 산신각으로 돌아온 서화는 차가운 이로 그것들을 잘게 씹어 사내에 벌어진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사내가 옅은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붉은 얼룩이 덮인 소녀의 지친 얼굴, 그리고 그 속에서 별처럼 빛나던 헤아릴 수 없이 따뜻하고 맑은 두 눈동자였습니다. 사내는 평생 처음 보는 그 얼굴을 두려움이나 경멸이 아닌 순전한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혹독했던 눈보라가 멎고 산신각에서의 하룻밤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지훈이라 불린 사내는 서화가 매일 산에서 구해오는 약초와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서화의 뺨에 남은 붉은 얼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손이 가진 신비한 능력과 깊은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지우는 버려진 나뭇가지를 깎아 지팡이를 만들었고 서화는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했으며 했습니다. 서화는 망설이다. 자신이 유일하게 가진 것, 즉 어깨너머로 배운 자수 실력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겨울 틈틈이 수놓아두었던 작은 천조각들을 품에 안고 서화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인근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과 낯선 시선에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서화는 작은 좌판을 펴고 수줍게 자신의 수액슈를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붉은 얼룩을 가진 처자의 좌판을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관아의 부인이 그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화가 내놓은 것은 고작 작은 매화 한 가지를 수놓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손수건을 집어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매화는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는데 어찌 이리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가. 그날 밤 부인은 불면증을 잊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봄을 부르는 자수에 대한 소문은 입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서화의 수를 앞다투어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마침내 민대감댁, 개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마침 개씨 부인은 둘째 딸의 홀레복 화로대에 놓을 특별한 술을 찾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신비한 손을 가진 처자라 필시 내 딸의 격에 맞는 물건이로구나. 개씨 부인은 거들먹거리며 하인을 시켜 그 신비한 처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상기슬게 다 쓰러져가는 초갓집 산신각을 고치내서 서화를 발견한 하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내년이었더냐 감히 도둑질을 하고 도망쳐 나와 이리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 하인은 개씨 부인의 위세를 등에 업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부인께 드릴 화롯을 수놓아라. 네가 지은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 순간 흙을 개어 가마터를 살피고 있던 지훈이 다가와 서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하인을 노려보며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서화 역시 더 이상 예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제 재주는 값을 치르는 이에게만 가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민대감댁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서 가주십시오. 하인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이 일은 장터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화의 붉은 얼룩이 아니라 그녀의 굳센 기계와 고결한 재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전해 들은 관아의 부인은 크게 감동하여 서화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화의 자수는 이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서화가 바느질로 쌀을 구하는 동안 지훈 역시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신각 근처에서 오래전에 버려진 낡은 사기 가마터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너지고 재투성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안에 잠든 불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서화가 벌어온 돈으로 연장을 사고 밤낮으로 무너진 가마를 수리하고 흙을 이겨 그릇을 빚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신강 옆의 작은 흙집, 그야말로 초가집 한 채를 함께 지었습니다. 비록 민대감 댁의 화려한 기와집에는 비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두 사람의 땀과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술을 놓고 지훈은 그 옆에서 묵묵히 그릇의 굽을 깎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그 작은 초가집 안은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개씨 부인의 둘째 딸이 시집가던 날 마을이 떠나가라 요란하게 잔치를 벌였지만 그 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사위가 주색잡기에 빠진 남봉꾼이며 집안의 재산 또한
이미 바닥났다는 흉흉한 소문이 날아들었지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 매일같이 매를 맞고 산다는 전가를 받은 개씨 부인은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뜬구름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 민심을 살피기 위해 한양에서 내려온 한 암행어사가 남루한 차림으로 고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장터의 한 그릇 가게에서 지훈이 빚어 팔기 위해 내놓은 작은 찻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찻잔을 손에 들고 유심히 살피던 어사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찻잔에 굽에 새겨진 희미한 낙관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솜씨는 분명 대궐의 사기장, 애시치장이셨던 강지훈 어른의 것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그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한편 서화의 자수가 날로 명성을 얻고 관아 부인의 총애까지 받게 되자 개씨 부인의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딸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쫓아냈던 그 흉측한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개지요. 감히 저것들이 내 딸의 앞길을 막고도 모자라. 이젠 내 속을 뒤집어 이성을 잃은 개씨. 부인은 결국 마을의 불안당들을 푼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그 상이슬개 가마를 모조리 때려 부수어라. 다시는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불안당들이 횃불을 들고 으슥한 밤 지훈과 서화가 잠든 초가집과 가마터를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어명이다 역적들을 모두 체포하란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광운들이 횃불을 밝히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지훈의 찻잔을 발견했던 암행어사가 그가 숨어 지내는 곳을 알아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잠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당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붙잡혔고 개씨 부인의 추악한 사주가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훈은 사실 궁궐에 비리를 고발했다가 역으로 모함을 받고 쫓겨난 조선 최고의 도공이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왔던 것이죠. 또한 개씨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해 전 사라졌던 옥비녀의 행방도 밝혀졌습니다. 옥비녀를 훔쳐 노름빚을 갚으려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개씨 부인의 철부지 둘째 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민대감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가 먼지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며 텅 비고 차가운 사랑채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외면했던 딸, 서화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감에는 다시금 희망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서화의 손끝에서는 눈부신 꽃들이 사시사철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화의 뺨에 남은 붉은 얼룩을 흉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룩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만난 복, 후를 상징하는 분홍빛 노을 같다며 그녀를 햇살손 아시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지훈이 빚은 신비로운 빛깔의 청자는 임금님께 진상되었고 서화가 수놓은 병풍은 중전마마의 침전을 장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화는 작은 초갓집 툇마루에 앉아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고사리 손에 실 꿰는 법을 다정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얼룩이 진 뺨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 땀으로 흠뻑 젖은 지훈이 가마에서 막 꺼낸 비취색이 영롱한 다랑아리를 안고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곁
작은 요람 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은 아이가 새근새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이 등잔에 심지를 돋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알겠느냐?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씨,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따뜻한 손길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법이지. 자, 이제 등불을 끄고 편히 자려무나.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민대감의 가문이 살고 있었답니다. 때는 엄격한 예법이 사람의 숨결 하나하나를 얽매던 조선 시절이었지요. 그곳에 민서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화는 양반가의 여식이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종들보다 못한 삶을 견디고 있었어요. 아이의 거처는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안채에서도 가장 구석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찬 기운이 감도는 부엌 바로 옆이라 맵싸한 연기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스며드는 그런 방이었지요. 겨울은 특히나 혹독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낡은 문틈 사이로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파고들 때마다 서화는 얇은 소미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방 안을 밝히는 것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일렁이는 작은 등잔불 하나뿐이었어요.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서화의 낡고 빛바랜 저고리 색깔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반면 건너편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불빛과 비단옷 스치는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지요. 서화는 그 모든 소란을 등지고 차가워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작은 수틀에 들국화 한 송이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화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검은 얼룩,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점이라 불렀지요. 그 얼룩은 아이의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용모를 중시하고 작은 흠집 하나에도 가문의 명예를 운운하던 시절, 서화의 존재는 민대감 집안의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부친인 민대감은 그저 침묵으로 딸을 외면했고 계모인 개씨 부인의 눈에는 서화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개씨 부인이 밖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는 서화의 일상과도 같았어요. 아이는 그저 묵묵히 마당 한 구석에서 약초를 말리며 쓴 약초 내음이 자신의 처지와 닮았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용하다는 매파가 민대감댁을 방문했습니다. 개씨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온 집안을 들썩이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소생인 곱상하지만 속은 텅 빈 둘째 딸의 혼처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지요. 개씨 부인은 가장 화려한 비단 치마를 꺼내 입고 둘째 딸의 얼굴에 정성껏 분을 발라주며 대청마루에 앉혔습니다. 매파의 입에서 좋은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웃음꽃이 피어날 때쯤 잠시 부엌에 물을 가지러 나왔던 서화가 그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개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 흉측한 것을 당장 치우지 못할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디 복 들어오는 자리에 재수없게 얼쩡거리는 개냐 내년에 그 불길한 얼굴 때문에 내 딸의 앞길까지 막힐 셈이냐 썩 내 방으로 꺼지거라. 서화는 이미 익숙한 모욕에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몸을 돌려 자신의 차가운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기대어 서자 매파가 조심스레 묻는 소리와 개씨 부인이 가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변명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저것은 본처 소생이긴 하나 태어날 때부터
저리 흉하여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아버지 민대감의 목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개씨 부인의 어떤 악담보다도 서화의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바람은 귀신처럼 울부짖으며 민대감 댁에 기와를 때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개씨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비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내 옥비녀가 없어졌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샅샅이 방을 뒤졌지만 비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끼, 어린 개씨 부인의 시선이 곧장 서화가 머무는 골방을 향했습니다. 필시, 그 흉측한 년의 짓이다 늘 우리 모녀를 시기 하더니 기어이 도둑질까지 해 개씨 부인은 당장 서화를 대청마루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얇은 호롱불빛 아래 서화의 뺨에 어린 붉은 얼룩이 유난히 흉흉해 보였습니다. 내년이 훔쳤지 내 비녀 어디에 숨겼느냐. 서화는 눈볼에 젖은 강아지처럼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저는 비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씨 부인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흉악한 것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하는구나. 서방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저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제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목을 메고 죽겠습니다. 개씨 부인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민대감은 딸의 결백한 눈동자보다 아내의 악다구니와 이웃의 손가락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결국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저 부정한 것을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서화는 그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얇은 저고리 치마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화는 세상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눈물이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낄 때쯤 서화는 상이슬게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산신각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기다시피 하여 산신각 안으로 쓰러져 들어간 서화는 그곳에 자신보다 더 절박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 웬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을 잡는 덫에라도 걸렸는지 다리에서 붉은 피가 멈추지 않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이 선명했습니다. 서화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얼어붙은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낯선 사내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치유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자신의 속치마 아랫단을 찢어 사내의 다리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기어나가 눈속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눈 속에서 말라비틀어진 뿌리 몇 개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배운 열을 내리는데 특효가 있다는 버섯을 찾아냈습니다. 산신각으로 돌아온 서화는 차가운 이로 그것들을 잘게 씹어 사내에 벌어진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사내가 옅은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붉은 얼룩이 덮인 소녀의 지친 얼굴, 그리고 그 속에서 별처럼 빛나던 헤아릴 수 없이 따뜻하고 맑은 두 눈동자였습니다. 사내는 평생 처음 보는 그 얼굴을 두려움이나 경멸이 아닌 순전한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혹독했던
눈보라가 멎고 산신각에서의 하룻밤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지훈이라 불린 사내는 서화가 매일 산에서 구해오는 약초와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서화의 뺨에 남은 붉은 얼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손이 가진 신비한 능력과 깊은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지우는 버려진 나뭇가지를 깎아 지팡이를 만들었고 서화는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했음을 했습니다. 서화는 망설이다 자신이 유일하게 가진 것, 즉 어깨너머로 배운 자수 실력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겨울 틈틈이 수놓아두었던 작은 천조각들을 품에 안고 서화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인근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과 낯선 시선에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서화는 작은 좌판을 펴고 수줍게 자신의 수액슈를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붉은 얼룩을 가진 처자의 좌판을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관아의 부인이 그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화가 내놓은 것은 고작 작은 매화 한 가지를 수놓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손수건을 집어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매화는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는데 어찌 이리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가. 그날 밤 부인은 불면증을 잊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봄을 부르는 자수에 대한 소문은 입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서화의 수를 앞다투어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마침내 민대감댁, 개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마침 개씨 부인은 둘째 딸의 홀레부 화로대에 놓을 특별한 술을 찾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신비한 손을 가진 처자라 필시 내 딸의 격에 맞는 물건이로구나. 개씨 부인은 거들먹거리며 하인을 시켜 그 신비한 처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상기슬게 다 쓰러져가는 초갓집 산신각을 고치내서 서화를 발견한 하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내년이었더냐 감히 도둑질을 하고 도망쳐 나와 이리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 하인은 개씨 부인의 위세를 등에 업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부인께 드릴 화롯을 수놓아라. 네가 지은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 순간 흙을 개어 가마터를 살피고 있던 지훈이 다가와 서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하인을 노려보며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서화 역시 더 이상 예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제 재주는 값을 치르는 이에게만 가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민대감댁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서 가주십시오. 하인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이 일은 장터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화의 붉은 얼룩이 아니라 그녀의 굳센 기계와 고결한 재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전해 들은 관아의 부인은 크게 감동하여 서화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화의 자수는 이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서화가 바느질로 쌀을 구하는 동안 지훈 역시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신각 근처에서 오래전에 버려진 낡은 사기 가마터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너지고 재투성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안에 잠든 불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서화가 벌어온 돈으로 연장을 사고 밤낮으로 무너진 가마를 수리하고 흙을 이겨 그릇을 빚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신강 옆의 작은 흙집, 그야말로 초갓집 한 채를 함께 지었습니다.
비록 민대감 댁의 화려한 기와집에는 비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두 사람의 땀과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술을 놓고 지우는 그 옆에서 묵묵히 그릇의 굽을 깎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그 작은 초가집 안은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개씨 부인의 둘째 딸이 시집가던 날 마을이 떠나가라 요란하게 잔치를 벌였지만 그 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사위가 주색잡기에 빠진 남봉꾼이며 집안의 재산 또한 이미 바닥났다는 흉흉한 소문이 날아들었지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 매일같이 매를 맞고 산다는 전가를 받은 개씨 부인은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뜬구름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 민심을 살피기 위해 한양에서 내려온 한 암행어사가 남루한 차림으로 고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장터의 한 그릇 가게에서 지훈이 빚어 팔기 위해 내놓은 작은 찻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찻잔을 손에 들고 유심히 살피던 어사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찻잔의 굽에 새겨진 희미한 낙관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솜씨는 분명 대궐의 사기장, 애시치장이셨던 강지훈 어른의 것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그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한편 서화의 자수가 날로 명성을 얻고 관아 부인의 총애까지 받게 되자 개씨 부인의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딸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쫓아냈던 그 흉측한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계지요. 감히 저것들이 내 딸의 앞길을 막고도 모자라. 이젠 내 속을 뒤집어 이성을 잃은 개씨. 부인은 결국 마을의 불안당들을 푼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그 상이슬개 가마를 모조리 때려 부수어라. 다시는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불안당들이 횃불을 들고 으슥한 밤 지훈과 서화가 잠든 초가집과 가마터를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어명이다 역적들을 모두 체포하란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광운들이 횃불을 밝히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지훈의 찻잔을 발견했던 암행어사가 그가 숨어 지내는 곳을 알아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잠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당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붙잡혔고 개씨 부인의 추악한 사주가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훈은 사실 궁궐에 비리를 고발했다가 역으로 모함을 받고 쫓겨난 조선 최고의 도공이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왔던 것이죠. 또한 개씨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해 전 사라졌던 옥비녀의 행방도 밝혀졌습니다. 옥비녀를 훔쳐 노름빚을 갚으려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개씨 부인의 철부지 둘째 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민대감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가 먼지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며 텅 비고 차가운 사랑채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외면했던 딸, 서화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감에는 다시금 희망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서화의 손끝에서는 눈부신 꽃들이 사시사철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화의 뺨에 남은 붉은 얼룩을 흉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룩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만난 복, 후를 상징하는 분홍빛 노을 같다며 그녀를 햇살 손 아시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지훈이 빚은 신비로운 빛깔의 청자는 임금님께 진상되었고
서화가 수놓은 병풍은 중전마마의 침전을 장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화는 작은 초가집 툇마루에 앉아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고사리 손에 실 꿰는 법을 다정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얼룩이 진 뺨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 땀으로 흠뻑 젖은 지훈이 가마에서 막 꺼낸 비취색이 영롱한 다랑아리를 안고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곁, 작은 요람 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은 아이가 새근새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이 등잔에 심지를 돋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알겠느냐?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씨,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따뜻한 손길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법이지. 자, 이제 등불을 끄고 편히 자려무나.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민대감의 가문이 살고 있었답니다. 때는 엄격한 예법이 사람의 숨결 하나하나를 얽매던 조선 시절이었지요. 그곳에 민서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화는 양반가의 여식이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종들보다 못한 삶을 견디고 있었어요. 아이의 거처는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안채에서도 가장 구석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찬 기운이 감도는 부엌 바로 옆이라 맵싸한 연기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스며드는 그런 방이었지요. 겨울은 특히나 혹독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낡은 문틈 사이로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파고들 때마다 서화는 얇은 소미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방 안을 밝히는 것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일렁이는 작은 등잔불 하나뿐이었어요.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서화의 낡고 빛바랜 저고리 색깔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반면 건너편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불빛과 비단옷 스치는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지요. 서화는 그 모든 소란을 등지고 차가워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작은 수틀에 들국화 한 송이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화의 왼쪽 뺨에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검은 얼룩,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점이라 불렀지요. 그 얼룩은 아이의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용모를 중시하고 작은 흠집 하나에도 가문의 명예를 운운하던 시절, 서화의 존재는 민대감 집안의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부친인 민대감은 그저 침묵으로 딸을 외면했고 계모인 개씨 부인의 눈에는 서화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개씨 부인이 밖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는 서화의 일상과도 같았어요. 아이는 그저 묵묵히 마당 한 구석에서 약초를 말리며 쓴 약초 내음이 자신의 처지와 닮았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용하다는 매파가 민대감댁을 방문했습니다. 개씨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온 집안을 들썩이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소생인, 곱상하지만 속은 텅 빈 둘째 딸의 혼처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지요. 개씨 부인은 가장 화려한 비단 치마를 꺼내 입고 둘째 딸의 얼굴에 정성껏 분을 발라주며 대청마루에 앉혔습니다. 매파의 입에서 좋은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웃음꽃이 피어날 때쯤 잠시 부엌에 물을 가지러 나왔던 서화가 그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개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 흉측한 것을 당장 치우지 못할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디 복 들어오는 자리에 재수없게 얼쩡거리는 개냐 내년에 그 불길한 얼굴 때문에 내 딸의 앞길까지 막힐 셈이냐 썩내 방으로 꺼지거라. 서화는 이미 익숙한 모욕에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몸을 돌려 자신의 차가운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기대어 서자 매파가 조심스레 묻는 소리와 개씨 부인이 가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변명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저것은 본처 소생이긴 하나 태어날 때부터 저리 흉하여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아버지 민대감의 목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개씨 부인의 어떤 악담보다도 서화의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바람은 귀신처럼 울부짖으며 민대감 댁에 기와를 때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개씨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비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내 옥비녀가 없어졌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샅샅이 방을 뒤졌지만 비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끼, 어린 개씨 부인의 시선이 곧장 서화가 머무는 골방을 향했습니다. 필시, 그 흉측한 년의 짓이다 늘 우리 모녀를 시게 하더니 기어이 도둑질까지 해 개씨 부인은 당장 서화를 대청마루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얇은 호롱불빛 아래 서화의 뺨에 어린 붉은 얼룩이 유난히 흉흉해 보였습니다. 내년이 훔쳤지 내 비녀 어디에 숨겼느냐. 서화는 눈볼에 젖은 강아지처럼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저는 비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씨 부인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흉악한 것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하는구나. 서방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저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제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목을 메고 죽겠습니다. 개씨 부인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민대감은 딸의 결백한 눈동자보다 아내의 악다구니와 이웃의 손가락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결국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저 부정한 것을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서화는 그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얇은 저고리 치마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화는 세상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눈물이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낄 때쯤 서화는 상이슬게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산신각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기다시피 하여 산신각 안으로 쓰러져 들어간 서화는 그곳에 자신보다 더 절박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 웬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을 잡는 덫에라도 걸렸는지 다리에서 붉은 피가 멈추지 않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이 선명했습니다. 서화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얼어붙은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낯선 사내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치유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자신의 속치마 아랫단을 찢어 사내의 다리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기어나가 눈 속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눈 속에서 말라 비틀어진 뿌리 몇 개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배운 열을 내리는데 특효가 있다는 버섯을 찾아냈습니다. 산신각으로 돌아온 서화는
차가운 이로 그것들을 잘게 씹어 사내에 벌어진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사내가 옅은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붉은 얼룩이 덮인 소녀의 지친 얼굴, 그리고 그 속에서 별처럼 빛나던 헤아릴 수 없이 따뜻하고 맑은 두 눈동자였습니다. 사내는 평생 처음 보는 그 얼굴을 두려움이나 경멸이 아닌 순전한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혹독했던 눈보라가 멎고 산신각에서의 하룻밤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지훈이라 불린 사내는 서화가 매일 산에서 구해오는 약초와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서화의 뺨에 남은 붉은 얼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손이 가진 신비한 능력과 깊은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지우는 버려진 나뭇가지를 깎아 지팡이를 만들었고 서화는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했음을 했습니다. 서화는 망설이다 자신이 유일하게 가진 것, 즉 어깨너머로 배운 자수 실력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겨울 틈틈이 수놓아두었던 작은 천조각들을 품에 안고 서화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인근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과 낯선 시선에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서화는 작은 좌판을 펴고 수줍게 자신의 수액슈를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붉은 얼룩을 가진 처자의 좌판을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관아의 부인이 그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화가 내놓은 것은 고작 작은 매화 한 가지를 수놓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손수건을 집어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매화는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는데 어찌 이리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가. 그날 밤 부인은 불면증을 잊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봄을 부르는 자수에 대한 소문은 입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서화의 수를 앞다투어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마침내 민대감댁, 개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마침 개씨 부인은 둘째 딸의 홀례복 화로대에 놓을 특별한 술을 찾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신비한 손을 가진 처자라 필시 내 딸의 격에 맞는 물건이로구나. 개씨 부인은 거들먹거리며 하인을 시켜 그 신비한 처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상기슬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산신각을 고치내서 서화를 발견한 하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내년이었더냐 감히 도둑질을 하고 도망쳐 나와 이리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 하인은 개씨 부인의 위세를 등에 업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부인께 드릴 화롯을 수놓아라. 네가 지은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 순간 흙을 개어 가마터를 살피고 있던 지훈이 다가와 서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하인을 노려보며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서화 역시 더 이상 예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제 재주는 값을 치르는 이에게만 가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민대감 댁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서 가주십시오. 하인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이 일은 장터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화의 붉은 얼룩이 아니라 그녀의 굳센 기계와 고결한 재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전해 들은 관아의 부인은 크게 감동하여 서화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화의 자수는 이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서화가 바느질로 쌀을 구하는 동안 지훈 역시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신각 근처에서 오래전에 버려진 낡은 사기 가마터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너지고 재투성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안에 잠든 불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서화가 벌어온 돈으로 연장을 사고 밤낮으로 무너진 가마를 수리하고 흙을 이겨 그릇을 빚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신강 옆의 작은 흙집, 그야말로 초가집 한 채를 함께 지었습니다. 비록 민대감 댁의 화려한 기와집에는 비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두 사람의 땀과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술을 놓고 지훈은 그 옆에서 묵묵히 그릇의 굽을 깎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그 작은 초가집 안은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개씨 부인의 둘째 딸이 시집가던 날 마을이 떠나가라 요란하게 잔치를 벌였지만 그 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사위가 주색잡기에 빠진 남봉꾼이며 집안의 재산 또한 이미 바닥났다는 흉흉한 소문이 날아들었지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 매일같이 매를 맞고 산다는 전가를 받은 개씨 부인은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뜬구름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 민심을 살피기 위해 한양에서 내려온 한 암행어사가 남루한 차림으로 고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장터의 한 그릇 가게에서 지훈이 빚어 팔기 위해 내놓은 작은 찻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찻잔을 손에 들고 유심히 살피던 어사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찻잔에 굽에 새겨진 희미한 낙관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솜씨는 분명 대궐의 사기장, 애시치장이셨던 강지훈 어른의 것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그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한편 서화의 자수가 날로 명성을 얻고 관아 부인의 총애까지 받게 되자 개씨 부인의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딸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쫓아냈던 그 흉측한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계지요. 감히 저것들이 내 딸의 앞길을 막고도 모자라. 이젠 내 속을 뒤집어 이성을 잃은 개씨. 부인은 결국 마을의 불안당들을 푼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그 상이슬개 가마를 모조리 때려 부수어라. 다시는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불안당들이 횃불을 들고 으슥한 밤 지훈과 서화가 잠든 초가집과 가마터를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어명이다 역적들을 모두 체포하란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광운들이 횃불을 밝히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지훈의 찻잔을 발견했던 암행어사가 그가 숨어 지내는 곳을 알아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잠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당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붙잡혔고 개씨 부인의 추악한 사주가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훈은 사실 궁궐에 비리를 고발했다가 역으로 모함을 받고 쫓겨난 조선 최고의 도공이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왔던 것이죠. 또한 개씨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해 전 사라졌던 옥비녀의 행방도 밝혀졌습니다. 옥비녀를 훔쳐 노름빚을 갚으려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개씨 부인의 철부지 둘째 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민대감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가 먼지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며 텅 비고 차가운 사랑채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외면했던 딸, 서화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감에는 다시금 희망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서화의 손끝에서는 눈부신 꽃들이 사시사철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화의 뺨에 남은 붉은 얼룩을 흉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룩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만난 복, 후를 상징하는 분홍빛 노을 같다며 그녀를 햇살손 아시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지훈이 빚은 신비로운 빛깔의 청자는 임금님께 진상되었고 서화가 수놓은 병풍은 중전마마의 침전을 장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화는 작은 초가집 툇마루에 앉아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고사리 손에 실 꿰는 법을 다정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얼룩이 진 뺨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 땀으로 흠뻑 젖은 지훈이 가마에서 막 꺼낸 비취색이 영롱한 다랑아리를 안고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곁, 작은 요람 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은 아이가 새근새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이 등잔에 심지를 돋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알겠느냐?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씨,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따뜻한 손길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법이지. 자, 이제 등불을 끄고 편히 자려무나.